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다 맞습니까? 온톨로지라는 용어 자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진짜 2400년이 걸린 거고요. 요번에 이제 이란에서 전쟁할 때 팔란티어 시스템을 썼는데 예를 들면 위성에서 몇 초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요. 또 인간 휴민트들이 첩보를 막 올리고요. 또 항모에서 오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AI가 의미적인 데이터 통합 체계인 온톨로지로 변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 보면 내부에 굵직한 데이터베이스만 수백 종이 되고요. 자잘한 거 포함하면 수천 종이 돼요. 온톨로지 같은 게 의미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들을 마치 하늘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듯이 조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의미적으로.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입니다. 온톨로지. 아마 요즘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6년 AI 에이전트가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가까이 오면서 이 온톨로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온톨로지화는 왜 필요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온톨로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AI에 하는 많은 개념들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인공은 우리가 뭔지 알아요. 자연의 반대말이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걸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능이 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지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시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을까? 예. 근데 그 지능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은 아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 지식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걸 고민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지식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라는 개념하고 용어 자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썼고요. 이 온톨로지에서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되는 용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로직이라는 논리란 용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즈닝, 우리말로는 추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톨로지는 이 세 가지의 덩어리예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의미 손실 없이 제3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과정이거든요. 논리 혹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체계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시작한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렇게 오래된 개념인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AI 시대에 그것도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요즘 막 부각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톨로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는 predicate logic, 우리말로는 서술 논리라고 그러는데 지식을 그래프 구조,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정보와 정보 사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진짜 2400년이 걸린 거고요. 네. 그 중간에는 이게 철학적 주제로 가면서 오히려 존재론이라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체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쪽으로 갔다가 실제로 온톨로지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 때 기계를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의 온톨로지는 사실은 전산 온톨로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철학적인 개념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서 지식을 표현하고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온톨로지를 만드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걸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기호하고 논리적인 그래프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간략하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연결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장관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라는 정보 개체하고 장관님이라는 정보 개체를 좋아한다라는 서술어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단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그리스 시절에는 애톰이라는 용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건은 잘라가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위 원소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 원소는 딱 5개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호 원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잘라가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위 지식이 나올 텐데 이 단위 지식의 원소라는 것이 있고 지식의 원소를 연결하면 거대한 지식의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장관님을 좋아한다는 게 의미적 관계가 됩니다. 근데 장관님은 방송을 한다라는 걸 하면은 방송이라는 것을 수행하다 한다라는 의미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체가 묶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장관님은 방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식의 단위 지식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거대한 지식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그게 다시 이슈가 되냐면요. 지난 20년간 길게는 30년간에 우리가 소위 DX라는 걸 해왔어요. 디지털 전환. 그렇죠. 디지털 전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그래서 웬만히 큰 조직을 가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수백 종에서 어떤 큰 조직은 수천 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주가로 굉장히 뜨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 보면 내부에 굵직한 데이터베이스만 수백 종이 되고요. 자잘한 거 포함하면 수천 종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구매도 해야 되죠. 자재 관리도 해야 되죠. 생산도 해야 되죠. 인력 관리도 해야죠. 인사평가도 해야 되죠. 영업도 해야 되죠. 마케팅 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에다가 대외적인 관계는 환율도 있어야 되죠. 원자재 가격이 변경도 생겨져 전쟁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많은 데이터들이 결합을 해야지 올바른 대표이사나 회장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다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의 기능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존의 엑셀 같은 거나 또 큰 엑셀이라고 볼 수 있는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이 모든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하려고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나 온톨로지 같은 게 의미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들을 마치 하늘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듯이 조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는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그런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바라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을 의미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온톨로지가 된 거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 온톨로지가 굉장히 붐이 됐을 때는 이 온톨로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이제 이란에서 전쟁할 때 팔란티어 시스템을 썼는데 팔란티어 시스템이 바라보는 상호 이질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성에서 위성 사진을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위성이 몇 초에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요. 또 인간 휴민트들이 첩보를 막 올리고요. 녹취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고도 정찰 위성이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항모에서 오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모두 인간이 읽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AI가 보고 그 AI가 의미적인 데이터 통합 체계인 온톨로지로 변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보니까 온톨로지가 필요한데 온톨로지를 또 실시간 데이터로 생성하려고 보니까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저희가 이해한 거고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데이터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각종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올리면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간이 머리로서 해답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요거를 AI한테 좀 해봐 라고 주려고 하는데 AI가 그 데이터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것들을 AI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연결 관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AI한테 일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I의 큰 가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인간이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문제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의사결정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막 내부에서 큰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전략실에서 분석하고 전 세계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미 상황은 바뀌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큰 변화 있는 게 정치도 그렇고요.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난 걸 봐도요. 하루에 몇 번씩 상황이 바뀌고 금리, 유가 하루 이틀 만에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폭락하기도 하고 주가가요. 폭등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변화 상황에서 결국은 한 달씩 걸렸던 의사결정이 이제는 1시간에 의사결정 내려야 되고 10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봤더니 그 LLM 같은 형태, 챗GPT 같은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장관님께서 차관님이나 다른 국장들에게 우리 이런 걸 해봐야 될 텐데 한번 조사하셔서 정책안을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관님께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IT 쪽에 있는 투자를 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한 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님께서 물으시죠. 근데 이 근원은 뭐고 이유는 뭐고 타당한 근거들은 뭐예요? 그럼 현재 LLM 같은 AI는 이런 겁니다. 장관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이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지금 챗GPT 같은 모든 AI는 설명 불가능해요. 모두 다 인공신경망의 웨이팅 값으로 학습된 값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근거는 뭔지요. 그래서 온톨로지하고 LLM이 결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설명 가능성이에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상황을 변경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유가가 500원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임팩트가 있어? 500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럼 우리 매출과 이익률에는 어떻게 돼? 라는 것들을 상황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이제 온톨로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엑셀 파일. 인간은 이해하잖아요.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라고 짐작은 하죠. 근데 AI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까? 합니까?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쉽게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과 같은 형태는 우리가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도 보면 탭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엑셀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했는데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 1,000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조이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갖다 붙인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AI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테이블 전체를 조인을 해야 됩니다. 각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엑셀 테이블에 있는 것은 데이터하고 데이터의 의미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하고 데이터의 정보값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값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빅픽처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엑셀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분야에서는 2개 데이터, 엑셀은 2개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투튜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들이 의미적 관계로 컨텍스트를 길게 가지고 가려면 트리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 3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는 정보 3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엑셀에 대한 정보 이해도가 40점이라면은 인공지능이 바라봤을 때 이걸 온톨로지로 바꿔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의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ERP 이거는 엑셀 파일하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테이블로 돼 있는 거. 그럼 이거 역시 AI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파일은 X축과 Y축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한 거고 온톨로지화 하는 거는 G축이 하나 더 들어간다. 3천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G축에는 뭘 집어넣는 건가요? 그 G축에가 결국 정보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장관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둘의 관계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아한다라는 게 의미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는 방법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가 장관님과의 오래된 인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썼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이런 말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AI가 그거를 읽어내고 읽은 과정에서 두 개체 간의 관계라는 것을 추출을 해내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온톨로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생성해내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저의 관계가 X축과 Y축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G축의 하나의 값을 더 입력하는 거를 그러면 좋아한다. 이거를 입력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X축, Y축, G축으로 논다면 G축도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고요. 선분 위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G축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저와
장관님,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고 이 위에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근데 되는 그 거죠. 의미 부여가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 저 박영선 이게 두 개는 굉장히 이게 찍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의미 부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걸 스키마라 그래요. 이 스키마라는 용어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는데 스키마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틀을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 틀의 핵심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체 간의 연결 관계에 있는 의미를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걸 보면 가장 심플한 게 한 2,000종류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 부여하는 것도 상세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기호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좋아한다라는 의미 관계가 있는데 좋아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하부 의미 관계를 정의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뢰한다라는 말도 좋아한다는 것하고 같은 계열일 수도 있고 사랑한다라는 것도 좋아한다라는 것도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두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 관계에 해당이 되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은 정확히 표현은 용어는 아닌데요. 언어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거를 온톨로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저희가 개념화라고 합니다. 개념화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일상 용어는 수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자 배울 때도 결국 천자문이면 천자가 꼭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미 관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뉘앙스까지 보면 이것도 수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 관계는 수천 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은 수만 개의 용어나 수만 개의 개념과 수천 개면 이걸 서로 곱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해 내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표현해 내게 되면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향후 의미 관계가 이제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큰 틀을 보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 장관님하고 친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모르지만 저하고 또 굉장히 친한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서로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처럼 그림을 그려내면 장관님의 친구분들 쫙 나열해놓고 제가 친한 분들을 나열하면 여기서 서로 또 연결된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네트워크 힘을 주는 게 그게 온톨로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다 그래갖고 막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집하는 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나 또 데이터 레이크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구조물은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이거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라고 얘기하는 건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투 튜플 구조의 엑셀 같은 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은 엑셀 하나로는 처리 못하니까 엑셀의 장표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 엑셀이 서로 다른 것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엑셀이라는 것을 특정한 정보값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수가 늘어나면 한 번에 또 통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에 이게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온톨로지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정의를 내리면 복잡한 그래프 구조이긴 하지만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것처럼 단위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우리 소셜 네트워크 연결된 그래프 복잡한 것처럼 지식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그래프로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AI가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AI, 특히 AI라고 하면 넓은 범위니까 그중에서 기계학습, 그중에서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LLM 계열, VLM 계열하고 온톨로지는 찰떡궁합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둘이 이렇게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성각자들은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상용화한 게 8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온톨로지스트의 직업군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새로 생겨날 것 같고 이 온톨로지화하는 그 종류가 산업별로 뭐 문화별로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온톨로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성배도 아니고요. LLM과 트랜스포머 기반한 지금 우리 소위 AI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같이 적용될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이 중요하게 추가적으로 적용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큰 힘을 발휘하는 쪽은 현재로 제가 봤을 땐 데이터가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고 또 사일로라 그러죠. 그 데이터들을 융합하기 힘든 도메인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국방, 행정,
그리고 의료, 또 제조업 이런 부분엔 엄청나게 시너지를 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분산돼 있고 분리돼 있거든요. 반면에 문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온톨로지보다는 여전히 LLM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온톨로지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온톨로지가 더 중요한 영역에 더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톨로지스트라고 얘기하는 용어도 벌써 한 100년 됐어요. 옛날부터 쓰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FDE라는 표현을 써요. Forward Deployed Engine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방 배치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결국 온톨로지 핵심은요. 기술이나 개발이나 엔지니어링보다는 도메인 난리지예요. 국방에 이 온톨로지를 결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온톨로지스트가 일해야 되냐면은 국방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FD를 양성해서 FDA가 군대에 다시 가요. 그래서 군인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의료 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고요. 온톨로지스트가 누가 되냐? 의사 선생님이 온톨로지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의미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엔지니어가 온톨로지스트가 되는 경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도메인에서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되고 기존에 있던 온톨로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틀과 그 전문성이 있다면 결국은 그게 현실에서 사용이 되려면 각각의 전문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의료 분야의 온톨로지를 한다 했을 때 손에 붉은 점이 나타나면 이거는 무슨 징후야. 이런 어떤 가설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거를 이 데이터를 온톨로지화 했을 때 그러면 붉은 점, 손 그리고 이 붉은 점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의 지축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동안의 도메인 널리지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그러면 이 손에 붉은 점이 나타난 거는 간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알러지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간이 나빠서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기호화하는 겁니까? 그거를 기호화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크게 산업표준처럼 표준화된 것과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RDF하고 OW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RDF하고 OWL이라고 해서 그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문법과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숫자에다가 더하기라는 기호, 빼기라는 기호가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축은 RDF하고 OW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체계이고요. 이거는 추론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온톨로지 언어입니다. 다른 쪽은 추론을 할 수는 없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또 언어가 있어요. 그런 언어를 프로퍼티 또는 프레임 로직이라고 하거나요. 프로퍼티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걸 표현하는 또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온톨로지 언어가 한 20종이 되고요. 현재 많이 쓰는 온톨로지 언어는 한 3, 4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요. 표준화도 굉장히 오래전에 표준화가 이미 국제기구에서 다 표준화를 했어요. ISO뿐만 아니라 월드 와드 컨소시엄이라는 W3C에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온톨로지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금방 배워요. 우리 영어 배우고 뭐 불어 배우는 것처럼 어렵지 않고요. 한 달 정도 배우면은 금방 배우긴 합니다. 문제는 근데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언어와 그 언어를 구현을 해서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은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는 상당히 쉽습니다. 한 달이면 배우지만 그걸로 어떻게 훌륭한 온톨로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설계하느냐는 또 다른 능력이기도 하죠. 네, 그거는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의료 쪽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온톨로지가 팔란티어 때문에 시작된 새로운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2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80년 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했었던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깊게 사용되는 분야가 의료입니다. 지금 의료에 있는 국제표준은 모두 다 온톨로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남들이 못 알아보는 기호를 막 쓰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스노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이 스노메드라는 게 국제표준 온톨로지입니다. 아까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피부에 반점이 생겼는데 반점의 유형이 동그랗다. Z축입니다. 반점의 유형이 불규칙하다. 반점의 색깔이 검정색이다. 반점의 색깔이 회색이다. 반점의
털이 나 있다. 반점의 중심은 검정색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 반점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반점인데 이게 불규칙한 패턴이고 검정색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컨텍스트를 갖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확률적으로 암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암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점점 커진다든지 이런 식의 해당이 되는 게 모두 다 온톨로지로 이미 표현돼 있어요. 의료는. 국방은 어떻습니까? 국방의 데이터도 지금 온톨로지화가 많이 돼 있습니까? 미국은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텐데요. 미국은 JDC라는 게 있습니다. JIDC2라는 게 있어요. JDC2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계가 모두 다 온톨로지 개념으로 체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문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온 것들, 뭐 항공모에서 온 것들, 전투기에서 온 데이터들 다 통합해서 작전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게 JDC2예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거에 전 버전이 있는데 그게 킥스라고 해서 KCCS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JDC2는 온톨로지 체계 같은 걸로 되는데 KCCS는 엑셀로 되어 있어요. 이거 킥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같이 국방부랑 연계돼 KCCS2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KCCS2가 JDC2라는 미 국방부하고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JDC2라는 미 국방부의 온톨로지 체계는 이미 5년, 6년 이전부터 실전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의 킥스2라는 거는 2032년, 33년 돼야지 실전 배치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15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럼 행정이나 제조 이쪽도 온톨로지가 지금 거의 안 돼 있죠? 대한민국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피지컬 AI가 모두 타겟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제조 쪽입니다.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요. 피겨 AI 관련된 회사도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 모두 다 지금 타겟 시장을 제조업으로 보고 있어요. 제조업에서의 자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피지컬 AI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아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람과 제조 공정 안에 있는 그 많은 장비들이 어떻게 상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상호 운영한다는 것은 기계도 사람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온톨로지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제조기업 모두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그 유명한 지멘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제조 부분의 미래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움직인 데가 삼성전자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삼성전자 안에는 모두 다 온톨로지 하는 거를 2년 전에 이미 시작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조가 의료처럼 이 온톨로지화하는 어떤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호학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든다는 표현이라는 것이 이 온톨로지의 강점은 표준화와 함께 재활용성인 거예요. 그 리유저빌리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 중에서 공정이라는 게 있고 표준 공정도 있지만 그 변화될 수 있는 공정이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정이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면은 그 온톨로지를 가져왔다가 우리 회사의 온톨로지로 최적화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미래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AI를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제조업에 LLM이나 챗GPT를 적용을 해서 혁신이 일어난 게 있냐? 없거든요. 왜냐하면 LLM은 모두 다 글 쓰는 정도랑 요약이나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제조업에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업무 프로세스 안에 기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장비로부터 쏟아내는 머신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머신 데이터들은 모두 다 수치 데이터고 시계열 데이터예요. 이런 것들은 현재 LLM은 이런 데이터는 못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온톨로지화 시키면 이 온톨로지화 시킨 건 또 LLM이 기가 막히게 또 읽어요. 그래서 그 둘이 상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 부분, 국방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부분 쪽에서 온톨로지를 포함한 지능화시키고 지식화시키는 것이 현재 LLM을 포함한 에이전트 체계를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는 거죠. 기본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트는 싱글 에이전트라고 그래서요.
있잖아요. LLM에다가 어떤 스킬을 가르쳐서 뭐 요약해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 해서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업무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들끼리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나라는 에이전트를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개체를 우리는 에이전트라 그래요. 저도 에이전트고 우리 장관님도 에이전트예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도 에이전트고 바퀴벌레도 에이전트고 물고기도 에이전트인 겁니다. 그 각각은. 근데 이제는 생명체가 아닌 숫자 덩어리인 에이전트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LLM을 비롯한 에이전트인데 문제는 그럼 에이전트들끼리도 지식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마찬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 사이에 지식을 공유할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온톨로지가 부각되게 되는 거죠. AI 언어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AI끼리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AI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지식 표현 체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것도 재미난 주제인데요. 모차르트는요, 작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악보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 모든 음악이 한 번에 다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든 음악이 다 들렸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의 20-30개의 악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악보를 그려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음악이 아니라 남들한테 그 음악을 연주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에 대한 악보를 그려주고 첼로에 대한 악보를 그려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결국은 A라는 AI 에이전트와 B라는 에이전트가 협업을 하려면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멘틱 패브릭, 시멘틱의 의미란 뜻이거든요. 의미로 지식을 직조한다 그래서 시멘틱 패브릭 또는 시멘틱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에이전트가 올라가는 체계가 미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도입한 그 온톨로지화 한 것이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산업 분야에서는. 근데 이게 밖으로 새 나가면 다른 후발주자가 금세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두 가지 현장에서 산업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우리가 소위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것들.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 회사 바깥쪽에다 우리 데이터를 줘서 공개되어 있는 클라우드에서 있는 인공지능이든 온톨로지를 체계화 구축하는 거죠. 현재 팔란티어가 그런 방식만 제공을 해요. 우리 온톨로지와 우리 AI를 쓰려면 모두 다 우리 클라우드에 와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하고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국방부에다도 팔란티어 쓰라고 압력을 넣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해구산 안으로 들어와. 이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소버린 AI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우리나라 독파모라고 얘기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것처럼 기술 독립성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소버린 AI는요.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성장해왔던 그 많은 업무 프로세스와 지식들을 어떻게 AI로 자유로할 수 있도록 지식화하고 지능화시킬 수 있냐. 이게 진정한 소브린 AI인데 거기에 LLM과 함께 온톨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온톨로지에 들어가는 것 말고 우리 회사 안에 설치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온프레미스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회사에 압력을 넣는 게 우리 클라우드 쓰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온톨로지 같은 걸 만들고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 가져서 우리 회사 데이터 체계, 우리 회사 지식회사를 만들면 그걸 외부에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온톨로지 표준화한 거를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온톨로지의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의료 관련된 아까 스노메드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거의 미국이 대부분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팔란티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팔란티어가 국방에서 만든 성과를 갖고 의료 쪽이라든지 제조 쪽을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거를 실질적 산업 표준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지금 같은 K국방, K제조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표준화를 내부에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